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예금, 적금, 은행에다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은행의 이미지를 굉장히 편안하고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부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또한 은행처럼 똑같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증권사 맘대로 들어가시나요? 보험사, 은행처럼 편안하게 들어가시나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은행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데 저는 은행의 좀 다른 이면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매출을 남기는 구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과 대출, 그 마진으로 매출을 남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 금리는 확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조금만 내려가요. 그래서 그 차익으로 은행은 경영을 하고 매출을 남기는 겁니다. 예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회초년생이면 모를 수 있어요. 예금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근데 박성감 씨도 예금을 모른대요. 이게 정말 박성광 씨가 멍청해서 모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 챕터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아는 것처럼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독이 됩니다. 그럼 예금, 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금은 예치하는 겁니다.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묶어서 예치를 하는 거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돈을 적립을 하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나눠서 저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월급 타면 꼭 부모님들이 적금 통장 만들어 적금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부모님 세대에서는 적금,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저축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경제 생활을 할 때는 30년, 40년 전일 때인데 1970년대, 80년대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나요?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좀 못 살았었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은행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때 저축을 많이 장려를 했어요. 근데 딱 맞게도 그때 고금리 시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했던 저축 방법은 정말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금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20% 이상 예전에 재형저축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국가에서 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가상금리까지 했을 때 높았을 때가 금리를 40% 줬어요. 40% 금리 이율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실 거예요? 절대 저 같아도 그냥 저축, 적금에 다 묻어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 점점점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고 이런 금리는 이제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주식 하지 말아라. 주식하면 온 가정이 망한다 라고 하지만 그게 왜 그럴까요? IMF 시대를 경험해서 주식이 폭락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없어서 내 자산은 점점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됩니다.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저축 방식, 투자 방식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저축 방식을 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1970년대에 저축을 하고 있으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네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쭉 나오게 돼요. 높은 거랑 낮은 거랑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1%의 이자율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받는 이자는 5만 원 정도 차이 난다. 차라리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 마시고
조금 비용을 줄이시는, 소비를 조금 줄이시는 소비 통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만들기 플랜을 한번 짜볼게요. 적금으로 1,000만 원 만들기. 그럼 하루에 27,000원씩 모으게 되는 거고요. 한 달이면 83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1년 하고 끝이 아니고 10년 이후에 20년, 30년 이후에 계속 저축을 할 건데, 30년 동안 계속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은 3억 6천인데 내가 고작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저축이 효율적인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주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축을 하냐 한번 비율을 알아볼게요. 우리는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가계, 비영리단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저축률이 8%예요. 그러면 경제생활을 하는 나머지 92%는 저축을 안 하냐? 근데 생각해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저축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외벌이를 하고 심지어 원리금 상환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고 내가 소득이 들어올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 내가 은퇴 이후에도 우린 똑같이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는 집만 있고 결국에는 의와 식은 해결되지 않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축을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저축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도 해지 건수 비율인데요. 예전 자료긴 한데 지금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금 적금을 할 경우 중간에 해지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명 정도 적금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 중도 해지 비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명 중에 6명만 적금에 성공을 합니다. 나머지 40%는 중도에 깬다라고 하죠. 그럼 그 6명이 다음 해에 또 저축을 하겠죠. 저축을 하면 그 중에서 40%는 또 중도 해지를 하고요. 60%인 3.6명만 적금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6명이 다시 적금을 시작해요. 그 중에서 40%는 또 중도 해지를 하고요. 60%인 2명만 저축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쓸까요? 그 돈 다 쓰셨겠죠. 네. 보통 우리가 은행 저축, 예금 적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1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깨면 0원이에요. 근데 10년만 채우면 원금의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깨실까요? 아니요, 절대 안 깨실걸요. 제 욕을 하더라도 10년은 꼭 버티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원금 보장 된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못 모으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돈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수익률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휘발성, 내 손에 들으면 또 날아가게 돼요. 여기서 부여를 해야 되는 게 강제성이에요. 돈을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내 자산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은 중간에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를 줍니다. 왜 줄까요? 은행은 중간에 깼는데 만기 되면 이자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도 은행은 더 감사하죠. 은행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자를 주게 돼요. 각국의, 우리나라는 뭐 보통 예금 적금으로 자산을 이제 지금 저축을 많이 하는데 미국과 한번 금융 자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금융 대부분 우리는 현금 예적금으로 들고 있고, 미국은 투자 상품으로 대부분 50% 이상이 비중이 있고, 연금이랑 보험은 좀 비슷해요. 30% 정도 비슷한데, 지금 퍼센테이지로 봐서 그렇지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1억, 미국도 1억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금융자산으로 1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80% 정도는. 그래서 1억 중에 80%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요. 20%만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럼 20%의 40%, 한 800만 원 정도가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20%, 25%가 투자성으로 굴러가는 거고요. 2천만 원에 30%, 그리고 600만 원 정도가 보험이랑 연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내 집 마련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온전히, 1억에 현금성 13%, 1,300만 원 정도는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은 투자성으로 굴러가고 3천만 원 정도가 연금이랑 보험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동남아 이런 여행 많이 가시면 백인들, 노인분들이 정말 여유롭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여행하는 모습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여유가 없죠. 또 보시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금융 예적금에 묶여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보다는 이제 투자성, 미래의 목적 자금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과 저희는 굉장히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은 섬나라죠. 우리나라는 반도이지만 섬나라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위로 못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뒤를 쫓아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거는 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고령화, 출산율이 낮은 거, 자살률 이런 부분 다 1인데, 아마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어떻게 선진국형 재테크를 공부를 하고 바꿔서 미래를 준비할 건지,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